하지만 자기 자본이 충분치 않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갭 투자자가 만연할 경우에는 후진적인 사금융 체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는 사기와 민사의 경계라는 측면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용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사기를 쳐서 편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세 사기를 범하면 형사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빌라왕 이런 사람들은 임차인들을 사기쳐서 이미 구속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죠.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 이게 전세 사기냐? 이런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는 것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범죄인 전세 사기하고 일반 민사 사건인 전세 보증금 반환 불이행인 사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라를 수십 채 또는 아파트를 수십 채 소유하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전세가가 갑자기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증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다든지 아니면 임차인 자체를 구할 수 없어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죠.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전세 사기꾼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임대인은 자신의 다른 재산을 경매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팔아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하고 전세 사기꾼하고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말하는 전세 사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임차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신축 빌라의 시세를 5억인데 10억으로 조작을 하고 선순위 담보권을 5억을 먼저 잡은 다음에 빌라가 10억이기 때문에 나머지 후순위로 5억짜리 전세를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기망하게 되죠. 아니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일날 임차인에게 말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저당권이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효력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는데, 같은 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근저당권이 임차인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은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통상적으로 다주택자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제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두 다 전세 사기꾼 그리고 형사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지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행이 지체되는 민사적 문제일 뿐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이면서도 사기죄의 경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본이 하나도 없이 지방에 있는 소규모 주택들을 수십 수백 채를 사면서 계속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방 소도시, 지방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는 1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9천만 원, 9,500만 원 아니면 9,80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를 최소 비용을 들여가지고 10채, 20채, 50채, 100채 이렇게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그게 문제가 됐었죠. 아파트를 수십 수백 채를 사는 방식의 갭 투자를 권유하는 책도 예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무자본 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사업소득이라든지 월세소득 아니면 근로소득 같은 소득을 증명하지 않는 한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이율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십 수백 채를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자기 자본 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기죄로 이율될 가능성을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사고 자신의 소득을 항상 만들어 놓고 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자료를 구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전세라는 제도는 임대인의 안정적인 자기 자본이 있고 이를 구하려는 전세 소유자가 충분하면 사회초년생이나 더 큰 집을 가려는 매수인이 잠깐 거쳐가는 주거 사다리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본이 충분치 않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갭 투자자가 만연할 경우에는 후진적인 사금융 체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는 사기와 민사의 경계라는 측면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파트를 수십 채, 수백 채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기 자본과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죄 의율 가능성을 대비를 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서 자기의 보증금 전액을 날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를 가야 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다음에 이사를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재판이 길게 되지 않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빨리 제기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판결문으로서 받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그리고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임차인이 전세 사기의 그런 피해자가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